하루 30분, 그저 걷기만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달라집니다. 병원의 약이 아니라 발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우울증까지 치료하는 자연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 책은 일본의 유명 의사이자 걷기 전문가인 나가오 가즈히로 박사가 과학적 연구와 수많은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걷기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운명을 바꾸는 걷기의 힘.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병의 90% 낫는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과장이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인 만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 같은 제목을 붙였다. 나는 나가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동네 의사다. 동네 병원인 만큼 외래 진료에는 다양한 환자가 내원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을 앓는 환자,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환자,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는 환자, 치매 환자, 암 환자, 무릎이나 허리의 통증을 느끼는 정형외과 쪽 환자까지 다양한 질환과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진료실을 찾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병이든 공통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다. 바로 이번에 소개할 걷기에 관해서다.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걸으면 낫는다는 말이 과언이라면 확실히 나아진다고 바꿔 말하면 어떨까?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이 점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여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걷기에 관한 책을 쓰고자 마음먹은 까닭은 누구나 걷기가 몸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오히려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지상주의를 재점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텔레비전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먹거리를 끼니마다 식탁에 올리거나 종아리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말을 듣고 매일 종아리를 주무르는 사람이라도 걷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대답하기 일수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걷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막연히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걸어서 병이 낫는다고 믿지 않는 것이다.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 국민병이라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이나 교원병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제목에는 지난 20여 년간 외래 환자를 진찰하는 동네 의사로서의 경험과 진심이 담겨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 쏟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며 의료비와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모두가 걸으면 이러한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니 해도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고행하듯 걷기를 추천하려는 생각은 결코 없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간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이 책에서는 왜 걷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운명이 변화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되도록 알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려 노력했다. 걷기의 탁월한 효과를 알게 되면 다음은 실행에 옮겨 모쪼록 걷기가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은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란 뜻일 것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은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다.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 인간과 99% 유전자가 일치하는 침팬지가 2% 이하, 개와 고양이는 그 절반인 1% 이하,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더욱 낮은 0.1% 이하라고 한다.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으며 애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움직이지 않은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에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되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여러 번 누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한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 체계다.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발견해 차단하거나 삭제한다. 바로 이러한 기능이 우리 몸에도 준비돼 있다.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애초에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암은 노화의 일종이므로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암을
100% 예방할 길은 없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은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걷기만으로 변비 탈출,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 기능성 위장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다소 어려운 용어를 나열했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면 위와 장의 기능이 약해져 발생하는 질환들이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액이 위의 내용물들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을 일으키거나 가슴이 쓰리는 등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한다. 위식도 역류질환 역시 위산이나 위의 내용물이 식도 안으로 역류해 나타나는 증상의 총칭으로 역류성 식도염도 위식도 역류질환에 속한다. 기능성 위장장애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소화불량, 복통,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가시지 않는 질환을 가리킨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복통, 복부 팽만 등의 불쾌한 증상과 함께 설사 혹은 변비가 반복되는 질환으로 배변 후 증상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다. 최근 위와 같은 질환을 앓는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졌다. 예전이라면 메스꺼움, 속쓰림, 설사, 변비 같은 말로 설명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증상들인데 이제는 그럴싸한 병명이 붙어 약물 치료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들 질환의 공통점은 식도, 위, 장 등의 내시경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증상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특별한 물리적 원인 없이도 위장 기능장애를 겪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위와 장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체기관은 어디일까? 바로 자율신경이다. 익히 알려졌듯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교감신경은 몸을 움직일 때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교감신경은 신체가 안정되었을 때 작용한다. 이 두 신경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위와 장의 기능에도 이상이 생긴다. 지금 속이 안 좋은 건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에요 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면 그럼 자율신경 기능이 좋아지는 약을 주세요라는 말이 되돌아오기 일쑤지만 필요한 처방은 약이 아니라 걷기다.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는데 걷기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여러분도 짐작하겠지만 걸으면 배가 고파지고 장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꼭 걷기를 권하지만 환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걷지 않는다. 이래서야 걷기 싫을 수밖에 없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하이힐을 신는 여성도 많다. 높은 구두를 신고 변비가 심해서요. 약 좀 처방해 주세요 하며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를 볼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되곤 한다. 변비를 고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 변비에는 요구르트가 좋다. 푸론이나 하나도 효과가 있다더라 등 변비 개선에 효과적인 식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제로 시도해 본 사람도 많지 않을까? 먹으면 내보내는 것이 생명의 섭리이고 무엇을 먹는가가 분명히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식사만으로 변비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시 걸어야 한다. 다만 자리에 몸져 놓은 환자는 점점 혼자 힘으로 배변을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원래 누워서는 배에 힘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배변이 쉽지 않다는 문제도 있지만 걷지 않는 동안 근력이 약해지고 자율신경 기능이 저하돼 장운동이 둔화된 것도 원인이다.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어야 자율신경이 활성화돼 위장의 연동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 복부 팽만감을 덜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변비약을 사용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잘 걸으면 약은 필요 없어진다. 걸으면 장이 움직인다.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한 진리다. 내 건강도 장이 결정한다. 최근 장내 세균이나 장내 환경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는가? 장내 세균이란 장 안에 서식하는 세균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장에는 3만 종류 1000조 개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산다고 한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약 60조 개라고 알려져 있으니 우리는 그보다 많은 수의 세균을 장 안에 품고 사는 셈이다. 그 많은 장내 세균은 종류별로 집단을 이루며 장벽에 붙어 산다. 장내 세균을 크게 나누면 20% 유익균이며 10%는 유해균, 나머지 70%는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은 중간균이다.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사람일 경우다. 인간 사회는 환경이 나빠지면 좋은 사람이 줄고 사람이 늘어난다. 장내 세균도 이와 같아서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유익균의 비율이 줄어들어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장내 환경이 나쁘면 변비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결과는 누구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장은 우리 몸 최대의 면역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체내 면역 체계의 대부분이 장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나쁘다는 말은 비단 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면역 환경이 악화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대부분 장에서 만들어진다. 장은 다양한 호르몬을 내뿜는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뇌내 호르몬의 균형도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뇌와 장의 지배관계는 뇌가 위, 장이 아래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장이 위이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장이 뇌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는 생물의 진화 과정을 보아도 명백하다. 지구상의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는 40억 년 전이고 동물로 진화된 시기는 5억 년 전인데 최초에 생긴 신체 기관은 장이었다. 지금도 히드라나 말미잘처럼 뇌와 심장 없이 장만 존재하는 강장 동물이 있는 반면 장이 없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시 뇌보다 장이 우선이다.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비롯한 뇌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진다. 장 기능을 조절하는 것은 자율신경이고 자율신경 기능을 개선하려면 걷기가 으뜸이다. 즉 걸을수록 장은 물론 뇌도 건강해진다. 골반을 앞으로 기울여라. 골반은 허리 부분의 모든 뼈를 총칭한다. 몸통이 골반 위에 놓이기 때문에 골반은 상반신과 하반신의 움직임을 연결한다. 그런데 왜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는 편이 좋을까? 골반이 뒤로 누우면 배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골반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골반이 유연하지 않으면 그 아래에 이어진 다리만을 걷기 때문에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된다. 골반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전에 힘을 준 상태에서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 된다. 직접 해보면 확실히 골반이 살짝 앞으로 기울어서 허리 주위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것으로 골반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는 감각이 충분히 전해졌기를 바란다. 한편 외래 진찰을 하다 보면 골반이 틀어졌다며 걱정하는 환자도 많다. 정형외과 선생님이 골반이 삐뚤어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며 어두운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서곤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누구든 골반이 틀어진다. 골반이 뒤틀렸다는 말에 상심하는 환자에게는 괜찮아요. 골반은 다들 뒤틀려 있어요. 보세요. 저는 더 심해요 하고 내 허리를 보여준다. 나는 실제로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자주 접골원을 찾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골반이 비뚜네요라는 말을 듣는다. 뒤틀렸다는 말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단정짓기 힘든 알쏭달쏭한 표현이다. 모든 환자에게 하는 말인가 싶을 때도 있다. 원래 67 고개를 넘기고 꼿꼿한 사람은 없다. 그래도 걸을 수 있다. 뒤틀려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 여유롭게 교정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된다. 단전에 힘을 주고 항문을 조이고 엉덩이를 올린다. 이 말을 떠올리며 틈틈이 골반을 의식하자.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당겨라.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는 방법을 익혔다면 다음은 걷기다. 책을 내려놓고 평소처럼 걸어보자. 가능하면 전신이 비추는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기 바란다. 등을 구부리고 걷는가? 고개를 앞으로 내미는가? 배를 내밀고 걷는가? 한쪽 어깨가 내려가는가? 위의 질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전 견갑골, 골반을 의식해 바르게 서기를 떠올리자. 이제 다음을 확인한다. 팔을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가? 다리만 움직이며 터벅터벅 걷는가? 걷고 서는 모습에 나이가 드러난다고 했는데 특히 나이가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은 팔이다. 나이가 들면 다리만 써서 걷는 사람이 많다. 팔을 흔들면서 걸어야 젊어져요라고 조언하면 열심히 팔을 휘젓지만 앞으로만 내미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나이는 걸을 때 팔꿈치를 얼마나 뒤로 당기는가에 나타난다. 왜 팔꿈치가 중요할까? 팔꿈치를 뒤로 당기면 견갑골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움직일 곳은 팔이 아니라 견갑골이다. 견갑골 주변은 온몸에서 근육이 가장 많다. 그 큰 근육을 움직이며 걸어보자. 하반신뿐 아니라 상반신을 사용해 전신으로 걷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다음 몇 가지 사항만 주의하면 된다. 복근을 의식해 상반신을 곧게 편다. 엉덩이 근육을 의식해 착지할 때의 충격을 완화한다. 허리와 허벅지를 잇는 장요근을 의식해 골반을 움직이며 허벅지를 살짝 내민다. 너무 어려워요. 걷기도 전에 기운 빠지겠어요. 이런 하소연이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다리만으로 걷는 방법이야말로 하체 힘이 쏠리면서 오히려 훨씬 많이 지친다. 근육을 하나하나 의식하면 오히려 어정쩡하게 걷기 쉽다. 그러니 팔꿈치 뒤로 당기기와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 두 가지만 유의하자. 자연스럽게 전신으로 걷게 될 것이다.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령은 팔꿈치 뒤로 당기기다. 팔꿈치가 좀처럼 뒤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견갑골이 경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평소부터 틈틈이 견갑골을 움직이면 굳어진 주변 근육이 이완돼 걸을 때도 기분이 좋게 팔꿈치를 뒤로 당길 수 있다. 견갑골은 평소 움직일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걷기 전에 준비 운동으로 가볍게 풀어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꿈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좋다. 생각하며 걸으면 효과도 2배. 상반신과 하반신을 모두 사용하며 걷기에 더해 머리를 쓰면서 걷기도 추천한다. 치매 예방은 걷기의 효과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다.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가 머리를 쓰면서 운동하면 치매로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다양한 운동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는 50부터 30 빼면서 걷기와 끝말잇기를 하며 걷기도 했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 중에는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기억한 뒤 각각의 숫자를 더하면서 걷는 사람도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해 차량 번호판에 있는 숫자 4개를 활용해서 답이 0이 되는 계산식을 만들며 걷기도 한다. 본인은 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상당히 머리를 쓰는 건강요법이다. 한 줄짜리 짧은 시를 지으며 걷는 멋스러운 방법도 추천한다.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거나 긴 시를 지을 필요는 없다. 걷는 동안 여러 편을 지으며 마음에 든 시를 기억하자. 하루에 10편이나 20편으로 목표를 정해도 좋다. 이렇게 하면 시상을 떠올릴 때에도 머리를 쓰고 완성한 시를 기억할 때에도 머리를 쓴다. 그러고 보면 동서고금의 위대한 발견은 모두 걷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꼼짝 않고 앉아만 있으면 좋은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꽝하고 번개같이도 떠오르거나 뿅 하고 머릿속에서 튀어나온다. 위대한 철학자처럼 고상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좋다. 좋은 시상에 떠오르면 그것으로 충분히 근사한 발견이다. 걸어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사실을 실감한다면 걷기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2가지 이유. 걸으면 득적으로 머리가 좋아진다. 여기에는 간접적인 이유와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직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자. 뇌 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뇌에 도달하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양이 줄기 때문이다. 호흡을 통해 들이마신 산소는 혈액을 타고 뇌를 비롯한 온몸으로 공급된다. 이때 뇌에 도달하는 산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체내에 들어오는 산소를 빨아들이는 힘을 키우는 방법과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이 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약 1분 동안 최대한으로 섭취할 수 있는 산소의 양을 가리키는데 흉곽이 클수록 섭취량도 높아진다. 나이가 영향을 미쳐서 일반적으로는 20세 전후에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점점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안심하기를 유산소 운동을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35세 무렵이 최대지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차이가 있다. 걷기가 습관화된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는 힘이 좋아지므로 뇌에 도달하는 산소가 늘어나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 혈액순환 역시 걸으면 좋아진다. 신선한 산소를 먹으면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 동맥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을 여행한 다음 정맥을 타고 노폐물 등을 회수하며 심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려면 중력을 거슬러야 한다. 이때 혈액이 다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 근육이다. 특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수축과 팽창을 통해 펌프 역할을 하며 혈액 순환을 돕는다. 걸을 때는 종아리를 사용하므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혈액이 밀려 올라가 혈액 순환이 좋아진다. 한때 종아리 마사지가 큰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종아리를 주무르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 책 한 권이 계기였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마사지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마사지만으로 부족하다. 걷기야말로 종아리를 단련하고 혈액 순환을 돕는 최고의 건강 요법이다. 결론적으로 걸으면 머리가 극적으로 좋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 혈액 순환이 좋아져 산소가 뇌에 골고루 퍼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직접적이다. 손, 발, 눈, 귀 등 우리의 신체는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 뇌에 전해주고 뇌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뇌의 출장 기관이다. 그러니 뇌의 출장 기관을 움직이면 뇌를 직접 자극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손과 발을 움직이면 뇌를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사용하면 뇌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시냅스라는 신경세포의 접합부가 연장된다. 연장된 시냅스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걸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직접적인 이유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은 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간단히 말하면 뇌 안에 신경세포가 풍부하고 신경길이 잘 연결된 상태를 가리킨다. 갓난아기는 신경세포의 수가 굉장히 많은 반면 신경회로는 매우 엉성한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외부 세계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아들여 놀라운 속도로 확장된다. 만들어진 신경회로는 어느 정도의 나이를 정점으로 파괴되기 시작하지만 재생할 수는 있다. 걸으면서 손발을 사용하면 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다시 연결되기 때문이다. 사실 내내 신경세포의 수도 마찬가지다. 예전에는 태어난 직후에 신경세포가 가장 많고 그 이후로는 점점 줄어들 뿐이라는 것이 정설이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에 있는 신경줄기세포가 신경세포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걷기는 신경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신경세포의 수를 늘리는 비결이다. 책을 읽으면 그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사고가 촉발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한다. 독서와 똑같은 효과를 거기에서도 얻을 수 있다. 약 없이 건강해지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스트레스와 우울감까지 줄어듭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벼운 신발을 신고 가까운 길을 걸어보세요. 건강한 삶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한 걸음 함께 걸어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